배움을 갈망하며 이 깊고 치밀한 심층 탐구에 찾아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은 지식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네, 평소처럼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듣고 계시든 아니면 조용한 방 안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고 계시든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께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고대 사회의 뼈대를 이루던 규범과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 바로 신명기 21장입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건 항상 가슴 뛰는 일이죠. 텍스트 안에 단순히 오래된 규칙들만 나열된 게 아니거든요. 당시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 혼란을 어떻게 통제하려 했는지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먼저 좀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문헌은 아무도 모르게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부터 아, 스릴러 같죠? 네, 진짜 스릴러 같아요. 미제 사건부터 전쟁 포로와의 복잡한 결혼 절차, 또 얽히고 설킨 가족 내의 상속 문제, 그리고 현대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극단적인 처벌까지 정말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신기해하며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가 질서와 정의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규정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논리를 파헤쳐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립성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텍스트 안에는 특정 종교의 색채가 강하게 배어 있거나 현대 사회의 인권 감수성으로는 다소 다혹하고 잔혹하게 보일 수 있는 고대의 형벌들이 가감없이 등장합니다.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한다거나 전쟁터에서 끌고 온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들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윤리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의 태도를 유지할 거고요. 우리가 이 고대의 규정들을 옹호하거나 오늘날에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본 자료에 담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원리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탐험가니까요. 네,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상황부터가 마치 스릴러 영화 도입부 같습니다. 누군가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목격자도 없고 범인이 누군지 단서도 없는 완벽한 미제 사건입니다. 현대 사회라면 즉각 폴리스 라인을 치고 CCTV나 DNA 감식을 하겠죠. 하지만 수천 년 전 고대에는 과학 수사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럼 이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제가 진짜 의아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수사 방식이 너무 독특해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사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단서를 찾는 게 아니죠. 네, 단서를 찾는 게 아니라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사방에 있는 각 성읍들, 즉 주변 마을들까지의 거리를 일일이 잰다는 겁니다. 범인을 쫓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딘지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수사 방식이 범인이라는 개인을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목적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판명되면 설령 범인이 그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도 막중한 연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내 집 앞마당 근처에서 벌어진 비극을 모른 척할 권리를 뺏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 되게 시각적이에요.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하는데 한 번도 사람 일에 부려진 적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여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죠. 이걸 또 물이 흐르고 한 번도 갈거나 심은 적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송아지 목을 꺾는다고 하던데 대체 왜 이런 복잡한 의식을 거쳐야 했던 겁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의 무너진 질서를 맞추기 위한 거대한 리셋 버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 오염되지 않은 처녀지 같은 골짜기는 인간의 탐욕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상징하거든요. 인간 사회의 죄악을 순수한 재물과 공간으로 씻어내는 거군요. 네, 억울하게 희생된 잔혹한 현실을 정화하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현장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반드시 입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모든 소송을 판결하게 한 자들이죠.
대법관들과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국가적 재판 같은 거네요. 여기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장로들이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이 보지도 못했다고 선언하잖아요. 전 이거 그냥 발뺌하는 건 줄 알았어요. 겉보기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발뺌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는 행위예요. 하늘을 향해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 중에 머물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공동체의 속죄 기도거든요. 미제 사건 서류함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이진 않았어도 이웃에서 이런 일이 방치된 환경에 대해 함께 죄책감을 느끼고 정화하겠다는 거네요. 엄청난 연대의식입니다. 맞습니다. 알 수 없는 죽음조차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죠. 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이제 이웃을 향한 책임을 넘어서 가장 취약한 외부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상황은 전쟁터예요. 승리한 군인이 너무 아름다운 포로를 아내로 삼고 싶어진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승전국 군인이 패전국 여성 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짐작하실 겁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철저히 소유물이죠. 전리품이었던 시대니까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승자의 폭력성이나 야만성과는 정반대의 규정이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그냥 그날 밤 막사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아내로 맞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절대 권력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면 우선 머리를 밀고 손톱을 짧게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패전국의 흔적인 포로의 옷을 벗어야 하고요. 시각적으로 충격적인데 그 다음이 핵심이잖아요. 무려 한 달 동안 부모와 고향을 위해 소리내어 애곡할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남자는 이 한 달이 다 끝나야 남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가족을 잃고 끌려온 여성에게 허락된 이 한 달은 그녀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입니다. 잃어버린 조국과 부모를 애도할 합법적 시간과 공간을 강제로 떼어준 거죠. 여성에겐 애도의 시간이고 남자에겐 일종의 냉각기인 셈이네요. 네, 전장의 흥군 상배에서 저지르는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포로를 소유물이 아닌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받아들이도록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한 놀라운 안전장치입니다. 강자의 충동을 법으로 묶어버렸다는 게 신선합니다. 게다가 뒤에 나오는 구절은 더 파격적이에요. 만약 남편 마음이 식어서 내보내고 싶어지면 절대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함부로 부리지 말라고 못 박아두고 있거든요. 텍스트의 이유가 아주 명확히 나옵니다.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네가 권력으로 그녀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 놓고 이제 와서 실증 났다고 노예시장에 내다 파는 비열한 짓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그녀가 온전한 자유인으로 갈 수 있게 대가 없이 놔주라는 거군요. 고대 시대의 진보적인 인권 선언문이라 할 만하네요. 자, 이번엔 무대를 가정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남자에게 아내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사랑받고 한 명은 미움받는 아주 익숙한 막장 드라마 설정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일이었죠. 갈등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상속이라는 재산권이 충돌할 때 폭발합니다.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을 경우죠. 하필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이 집안의 척제, 진짜 장자인 경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사랑한 아내의 아들에게 가업을 주고 싶을 텐데 이게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현대의 유언장 개념으로 보면 왜 마음대로 못하나 싶겠지만 이 고대법은 사사로운 편애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한 금지선을 긋죠. 무조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진짜 장자로 인정해서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권리가 그에게 있다면서요. 여기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타겟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 변덕에 따라 상속권이 바뀌면 이미 약자인 미움받는 아내와 그 아들은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깁니다. 현대의 불투명한 기업 승계 분쟁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죠. 아, 개인의 감정보다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하는 바꿀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우선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가정 내 권력 남용을 막고 가장 약한 구성원의 권리를 지켜낸 겁니다.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가 주관적 감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선언이죠. 가장의 권위마저 법으로 눌러 약자를 보호했다니 묵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자를 보호하던 법이 마지막 텍스트에선 정반대로 권리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바로 폐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네, 징계해도 통제되지 않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로 묘사되죠. 처벌 과정이 정말 소름 돋아요. 부모가 직접 자식을 성문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방탕하다고 고발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부모가 직접 사형대로 끌고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 필요했는가? 성문 장로들에게 데려갔다는 건 공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뜻입니다. 사적 제재를 막은 거죠. 텍스트에 무시무시한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잖아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복으로 본 거네요. 고대 사회는 환경이 척박해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성인 아들은 복지 시스템이 없던 시대에 묵과할 수 없는 악의 뿌리였죠. 사회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절박한 생존 수술이었습니다. 부모의 사사로운 정마저 공적 가치 앞에서는 양보해야 했던 서늘한 사회 안전망이네요. 그런데 처형 이후 규칙도 까다롭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무조건 당일에 장사 지내서 묻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촉박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끔찍한 시체를 방치하면 그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어진 거룩한 땅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죗값을 치렀다면 시신에 더 모욕을 주지 말고 빨리 자연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살아가는 땅의 정결함과 평화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짚고 낙마원 복잡한 여정 끝에 우리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을 만들고 있죠. 네, 미제 사건을 두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 송아지를 희생하며 죄책감을 나눴고 포로가 된 아내에게 애도할 한 달을 줬습니다. 미움받는 자의 상속권을 지켜줬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아들에게 돌을 던졌지만 땅의 정결을 위해 시체는 당일 덮어주었죠. 이 파편적인 상황들을 꿰뚫는 맥락은 명확합니다. 이건 야만적인 규칙 모음집이 아닙니다. 자원이 한정된 극한 환경에서 강자의 변덕을 어떻게 통제할지, 약자의 생명과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혼란 속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지 치열하게 고민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 고민을 담아 법을 만들었다는 게 진심으로 경이롭습니다. 자,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게 할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고대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아니어도 자기 마을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씻고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거대한 빌딩 숲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독사나 범죄 같은 비극이 일어났을 때 단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네 주민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 당장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겠는데요. 남의 일이라며 창문을 닫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지금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정말 폐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기술적으로는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각자의 좁은 성 안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 무겁고도 매력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맡겨두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깊고 치열한 심층 탐구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지식들이 무궁무진하니까요. 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왜 그럴까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당신 안에 빛나는 지적 호기심을 계속 불태워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